지금 농노를 행태인데 일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 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시작한 지 지난 7월부터 사실은 정책보고서, 사전투표제 대책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만든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지 지난 7월달이니까 한 5개월 됐습니다. 그 이후에 쭉 뭘 해왔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첫 페이지에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D-42 사전투표제 대책 토론회 준비 차관상 이런 제목으로 여태까지 뭘 했느냐 하고 정리해봤더니 이 네 가지입니다. D-42일은 1월 6일을 D-Day로 했을 때 지금 42일 남았다는 말입니다. 내일은 D-41일이 되겠죠. 먼저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일정 장소 확정했습니다. 1월 6일날 국회 도서관 지하 1층에서 대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진행 참여 대상 확정했습니다. 개에서부터 쭉 다 확정했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것은 토론자 4명을 뽑았는데 한 사람의 참여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3명으로 토론자가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변수지만 일단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인쇄에 준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인쇄 지금 의뢰했죠. 곧 발급이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사실 배부해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직 저기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전투표제 대책 정책 보고서 시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주된 작성은 이 황도숙 교수가 했지만은 우리 자유번영프로그램 추진위원회 인원이 전부 같이 협력해서 공동작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시안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제 대책 토론회 준비위원회가 지난주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송광호 대표님이 위원장, 김희재 대표님이 대책 추진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셔서 토론 주관 등등 비롯해서 이런 부분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이원창 대표님이 지원단 단장으로 지난주에 확정이 돼서 공고가 됐습니다. 신규철 사무총장 마찬가지로 사무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야 될 4가지 사항은 완료가 됐지만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전체적으로 9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쁜 순서부터 쭉 나열했습니다. 초청장 배부, 빨간 준비는 되어 있지만 곧 나오면 이거 다 배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참석자 다 배부해야 됩니다. 약 300명 내지 400명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키는 한 500명은 발부해야 빠짐없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제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이건 아직 정식으로 발간이 안 됐지만은 카톡으로, 이미지로, 사진으로 사회자, 대회사, 환영사, 토론할 사람들 전부 보내가지고 이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장이 나오면 정식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초청장 배부해야 될 주관 부서는 지원단입니다. 왜냐하면 참석 인원 좀 파악해서 그 사람들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초청장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단에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제 발표자 토론자는 이미 다 알렸지만은 정식으로 이를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바쁜 게 이제 주제 발표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황도수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있는데 요거는 해놨는데 이게 현재 이달 말까지죠. 시간이. 적어도 12월 1일까지는 이걸 주제 발표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주제 발표문의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정책 보고서의 요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보고서의 시간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약해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토론자한테 전부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토론자가 자기 토론할 요지를 사전에 작성해서 또 우리한테, 우리 포럼에 보내줘야 됩니다. 이걸 접수를 받아서 요걸 가지고 토론 요지, 그 다음에 주제 발표, 환영사, 개회사 등등 다 묶어서 안내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이 안내 책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하고 우리 자유헌정포럼 공동주체입니다. 공동주체의 명의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자유헌정포럼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공동주체자의 명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주제 발표는 토론회 개사 헌행사 등등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질의응답 하는 내용들은 다 끝나고 나서 나올 문제지 안내 책자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토론회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론회장 국회 도서관 지하 1층으로 지금 정해졌지만은 여기에 준비한 상당히 꽤 많습니다. 우선 내빈이나 뭐 참석자 안내하는 문제, 또 방명록 또 준비하는 문제, 홍보물 게시하는 문제 등등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무처에 실무요원을 이제 구성해서 이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도록 알바를 하든 누구를 하든 이걸 내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참석 인원파 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단서별로 명단도 받고 연락처도 받아놔야 됩니다. 최소한도 홍길동 같은 홍길동에 그냥 넘봐 공원 받아가지고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말로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소요 예산 산출인데 이 부분도 이런 행사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당대마다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우선 뭐 초청장고 말고부터 그 다음에 안내 책자 만드는 것도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도 이게 소소하게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인건비 등등 이런 소요 예산을 산출해서 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확보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상임 이사님들의 절대적인 협조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지원단위원 이원창 대표님이 지고 있지만은 우리 전체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영상 제작이라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제가 판단키에 여태까지 이루어진 모든 부정선거 서버까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전투표까지 이 핵심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딱 집어가지고 그걸 이 참석자들이나 시민들이 핵심 내용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시민들에게 사전투표제 표지단 개폐이든 해야 될 핵심이 뭐냐 하는 그 이 요인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여줘야 된다 말입니다. 길 필요 없이 한 10분 하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한 10분이고 요거는 개회식 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한 2시간 방영해주고 토론자가 또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방영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하려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상당히 이 내용에서 깊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충 뭐 지나간 여러 가지 사례 보고 신문 보고 영상 보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편집해서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 고민도 해야되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거는 이제 토론회 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정책 보고서 시안까지 만들었어요. 이번에 토론회를 거쳐서 다른 각계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시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 오는 사전투표제 정책 보고서 시안을 이번 토론회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을 전부 참조해서 마지막 시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토론회 끝나고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자유분양팀이 독자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토론회는 공동주체는 그것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정책 보고 완성해서 이걸 당이나 선관이나 이따 단체들에게 비매품으로 이거는 대부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경비도 우리가 감안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나름대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해왔고 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 다음 페이지에 정리해놨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행실제 하고 앞에 개요 사전투표제 대책 보고서 개요 성문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그 7개월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우선 성문에 이걸 이 내용을 좀 내용이 길다마는 반영함으로써 이 보고서 작성자가 엉뚱한 길로 안 나가도 일종의 지침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성문이 매우 중요했다. 언제쯤 만들어줬냐면 9월달인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황교수 교수판에서 이거 참석해서 이 시간을 쭉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 방향은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가지고 행안이 설득할 때 써먹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사전투표의 취약점이 뭐냐? 이거 어떻게 민의를 왜곡했느냐? 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관리 부실을 보완하는 데 써먹을 것이다.
이게 시위용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공감하고 참여했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호영, 서건수, 그 앞에 뭐 이제 저 박대출 포함해서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려고 했던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써먹게 되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공감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가 요 내용, 새로운 토론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 내용에 따라서 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토론을 해야 달라는 일종의 방향을 제시한 거고 지침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 개요를 앞에 두 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뭐 그래도 강조점이 몇 가지 있으니까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문의 이 개요의 핵심 파트는 전부 이 성문 전체 파트가 5가지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사전투표제 도입 취지가 뭐냐, 배경이 뭐냐. 이건 물론 뭐 투표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주민의 투표 편의를 극대화시키고 투표를 올린다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법제화 해가지고 지난 2014년도에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투표를 제고해도 별 기여한 바가 없었다. 오히려 투표 편의 확대라는 명목으로 막 풀어놓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위험, 위급성을 확대시키는 건 논란이 전폭될 뿐이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한 분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제도 취지의 목적 달성을 못했고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게 실패했느냐는 측면에서 그럼 선거의 본질이 뭐며 원칙,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선거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 주권 행사고 헌법상은 보통행정 직접 비밀선거를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 보면 공정선거, 선거 부정 방지는 국가의 책무로 지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부 어긋난다. 이 제도의 시행 결과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우려와 불신풍조만 확산될 뿐이다. 그래서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3화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럼 왜 위법하며 왜 위헌인가? 위헌하면 우선 대리공개 중복 조작투표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불교투표. 그런데 이 동안에는 무더기 투표하면 무단 교체를 한다든지 투표지를 무단 투입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정황증거로서는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취약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불법 사례 정황을 위반한 그 원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 투표할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오프라인 증거자를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럼 오프라인 증거자들 세 가지가 뭐냐? 이거 개별적으로는 또 모르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꾸 법원만 가면 저 기각, 각하. 건재도 이번에 또 뭐 각하, 기각. 10월 23일 날. 건재, 이호성 교수가 한 게 또 각하, 기각됐어요. 왜 그러냐? 하는 게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과제이고 또 우리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투표 과정은 크게 보면 세 단계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단계, 그 다음에 투표함을 이송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개표하는 단계 세 단계인데 이 세 단계 중에서 투표소 투표 단계가 이게 문제거리예요. 그 세 가지 오프라인 증거 이게 뭐냐면 실물 선거인 맹구가 사전투표소는 없다. 실물 선거인 맹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투표소 관리인이 투표지에다가 사인을 찍게 돼 있는데 이걸 인쇄를 해서 배분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투표지 1년 번호가 투표지마다 이제 딱 투표해 있는데 이걸 사전 투표할 때는 그냥 1년 번호지를 분리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 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투표지가 부정투표지냐 정상적인 투표지냐를 식별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이런 번호지인데 이걸 딱 보관하고 있다가 투표용지, 불법 투표지가 확인되면 그걸 가지고 대조를 할 때 번호가 마찬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부정투표다 하는 게 입증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어떤 불법 투표 용지라도 갖다 대조하면은 다 식별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이 자체가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불법 투표 용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앙정부는 차고 넘치는데 딱 갖다 대놓고 증언내놔 하면 증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 실제 정황 상황할 때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건 부정투표임에 분명한데 아니 일장기 페이지가 뭐 투표 용지에 붙었다든지 온갖 형태가 다 있는데 이건 뭐봐도 이게 부정투표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끈끈이 폐쇄해온 거 아닙니까? 민경욱 의원이 왜 패소했느냐 이런 게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마 백날 두드려봐야 이 감이 안 오거든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핵심은 오프라인 증거 자료를 포기했다.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했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거는 지금 세 가지 이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 제도의 이 문제가 사전투표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비롯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은 투표소 투표 단계에 있어서의 여태까지 확인되었던 정황 자료들이 대표적인 것만 한 줄 뽑아봤어요. 그거 지금 한동숙 교수가 작성하고 있는 시안 안에 여기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 용지 외부 반출이라든지 일장기 투표라든지 여백과 색깔 필기에서 방향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미 투표된 투표가 들어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수두에 많이 확인이 되고 이 시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판결 재판소에 이걸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일일이 파기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불법 투표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게 지금 10년은 가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아까 세 가지 중에 나와야 되거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걸 확인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불법 투표지를 적발하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실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전투표지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투표 편이 확대해 있고 이거는 투표 제고의 목적을 두었지만은 그러다가 너무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 투표 전 금토요일날 누구나 아무데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해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본투표 확인이 가능해요. 그 문제입니다. 본투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은 22일 전에 대선 같으면은 전화가 옵니다. 안 그러면 용지가 와요. 와서 확인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투표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마다 만들어진 투표소에 그걸 딱 배치를 합니다. 그 투표자한테 사인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조차가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달라달라 들고 가서 이른바 총괄 선거인 명부가 통합선거인 명부죠. 중앙선관위에 4,100만 인원들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딱 집어넣으면 이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면 그거 확인하는 게 끝이에요. 신분증 집어넣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투표용지 나오면 거기다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부 사인을 해야 돼.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사인 못하죠? 그 다음에 투표 관리인이 사인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없죠? 그 다음에 투표용지 나오면 1년 번호지라도 떼가지고 보관해야 다음에 대조할 수 있지. 없죠? 그럼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부정투표지를 식별하냐 이 말이죠. 그 상태가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송 보관 단계도 뒤에 나와 있는 사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파쇄형 봉인지 사용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투표함에 봉인을 하면은 봉인지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봉인지를 재활용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뗐다가 붙일 수 있는 봉인지를 붙여놨어요. 이걸 하지 말고 파쇄형 봉인지를 붙여놔라고 숱하게 권고하고 법원 소송까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CCTV를 중간에 꺼버려도 감독자가 없으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투표 보관함이 있는 소재지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은 이걸 제대로 가동을 하는지 감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선관위 외에는. 근데 이걸 정당마다 설치하죠. 숱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부답이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단계도 뭐 이게 밑에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이게 뭐 보시면 알겠고, 결과적으로 하나 이제 강조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은 투표소와 중앙선관위 간에는 전산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누가 투표했고 사진 집어넣으면은 그 사진을 확인해서 있다 없다 통보하면 투표 연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전산망이시요. 근데 이 중앙선관위와 투표소 간의 전산망은 지금은 2014년 당시는 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든 전산망은 해킹의 대상입니다. 전산 조작의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전산망이 있음으로써 전자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해킹 대비 조작 대비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다리 의원이 선관위 국정감사중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투표소와 중앙선관위 간에 전산망을 외부 전산망을 연결했느냐, 있느냐 없느냐 따졌잖아요. 있다고 했어. 있다고 했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서버가라고 욕을 많이 하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전산망 자체가 해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럼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런 그 숱한 조작 요인들이 현재도 버젓이 통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냥 이러하다 보니 투표 인원이 A 투표소에 100명이 투표했니 200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작팀이 막 들어가고 누가 뭘 확인합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을 이번 이 제도 개편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 정리하면은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선거 포기는 3개, 선거 포기는 선거 부정 방지를 포기한 것이다. 선거 부정 방지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이거는 이번에 자료를 상세히 풀어보니까 김문수하고 이재명 선거 결과 그거 보면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그 차이가 무려 37%입니다. 예, 맞아요. 37%하고 김문수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본투표는 플러스 15%예요. 이 갭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죠. 통계 원리, 상식 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부정과 연결되고 여기에 대해서 유추 해석하는 어떤 분의 주장인데 사전투표소에서 적어도 10% 내외의 가공의 투표용지가 조작돼서 투입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요번 기회에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버가 무조건 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버가 이걸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은 회관이 제가 설득 과정에서 누누이 해왔는데 동의했으니까 공동주체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격려하는 것도 우리도 할 일이 아니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이죠. 네. 그거 요것도 한번 유의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준석이가 총 득표율은 8.3%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8.8% 받았어요. 이상에 거꾸로 열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본투표는 7.94입니다. 근데 해봐야 0.5% 내죠. 차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정상은 그런데. 이게 정상이고 그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문수, 이재명만 무려 37% 플러스 15% 차이가 나냐면 50% 차이가 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요거를 가지고는 대책은 뭐 너무나 명쾌합니다. 본투표를 하자 이거예요. 딴소리 할 말 필요가 없어요. 딴소리 해봐야 시끄럽고. 사전투표, 본투표를 하자. 그리고 대상이 전에는 11.5%였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36%까지 올라갔어. 사전투표 비율이. 본투표하고 비슷해요. 4대6입니다. 그 4대6의 비율로 엄청나게 확대됐는데 왜 옛날 투표율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확대해서 부정선거의 용인이 됐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투표대로 하자. 방식은. 그럼 이거 안 된다면 본투표도 그러면 사전투표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방식이 가능하잖아요. 본투표대로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꾸 젊은이들 투표 편의 확대하는데 또 날짜 줄이거나 하면 또 명분이 되니 3일 4주나 그냥 본투표 하라고 이틀 다 하라. 그런데 본투표를 딱 하라 이 말이죠.
성명 명부 만들어라. 그 다음에, 관리 사인 보자 찍어라. 1년 번호지 분리해서 보관하라. 본투표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아이, 투표 숫자도 거의 4대6으로 확 늘어났는데, 누구들 그거 부정한다면, 아니, 거부한다면 부정선거 조장하는 시대가 아니냐? 라고 우리가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아니, 본투표대로 하면 유권자들한테, 사전투표 하려고 하는 유권자한테 부담 가는 게냐? 없어요. 한 통화 하나 해줘야지 뭐냐? 예약 신고만 하라, 예약 신고. 내가 강원도 뭐 무슨 동에 가는데, 첫날 가는데, 그 투표소에 가겠다고 전화로 신고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선관위가 받아가지고 선관위 명부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유권자가 부담 짓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런 수고도 못한다면은,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권 행사를, 요거 전화 예약하는 거, 요거 기차에서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안 올 놈이지? 아니, 예약을 놀러 가면 예약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그건 난 반대하는 대문이 없다고 봐요. 현재 투표도 한 달 하더라도, 완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려면 폐지하는 게 좋은데, 그럼 또 반론이 심할 것 같고, 본투표 이틀 하라, 이 말이죠. 금토일 날 하라, 이 말이에요. 금토일 날. 이래가 안 되면. 그렇지. 아니, 지금 제일, 아무나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불평 없는 거는, 사전투표 그래도 하되, 전화 한 통화 하면은, 오프라인 증거제도, 본투표대로 하라. 그거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 막 끝까지 이제 논란 붙다 보면은, 그거보다는 본투표대로, 본투표 하자라고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입법 재량으로,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요는 이상 말씀드리고, 뒤에 요 내용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여태까지 한 5개월 동안 활동을 해보니, 일단 그 사전투표, 개편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잘하면 형성되지 않을까. 왜? 대만이 의원들이 이거 동의했습니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게 참 나옵니다. 이걸 확대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전제로 우리가 부수단위에 좀 해야 될 일, 앞에 제가 목록으로 9개 말씀드렸는데, 요거 중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를 드린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우리 사무처, 그 다음에 대책의 지원단 3개 부서입니다. 3개 부서가 하나하나 구분해서 딱 떨어서 자기 요거 독자적으로 합격된 일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협조해야 돼요. 다만 주간 부서는 지정해야 책임성 있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주간 부서는 지정하되, 본질은 전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 이거 전제하고 말씀드리면은, 우선 지원단의 경우에는 초청장 대부 요것도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참석 인원파 확정, 요걸 시작해서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완료해줘야 된다. 초청장 대부하고 인원파 확정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D-11이거든요. 12월 26일. 그의 휴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요때까지 완료가 돼야 정상적으로 우리 이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한 300~400명 목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우선 단체별로 또 아는 사람들, 친지 등등 참석자 파악이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 상임 이사님들, 공동대표님들 전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 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발당을 해서 이 사람들 책임지고 데려올 수 있도록 체제화해야 되겠다. 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5년도에 대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큰 행사, 그때 큰일 날 때입니다. 아니 1,500명 정도 예상했는데 1,000명도 안 왔어요. 1,000명, 800명 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파해보니까 전부 입으로 하다 보니, 전달 다 입으로 하다 보니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딱 가서 1시간 내내가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그 일을 할 때 행사를 했다 하면 무슨 대상 인원 활동을 해가지고 100명, 100명 이 사람들 딱 활동할 때 안내장 보내고 참석 여부를 묻고, 그래서 100명 참석할 거로 이제 확정이 돼서 자기 성함하고 전화번호 연락처는 반드시 받아가지고 명부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 중간중간 격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계속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만 다 알고 오겠지 하고 했다가는 1명도 안 온다, 10%도 안 옵니다. 근데 그걸 의심하고 이번에 확실히 떼줘야
저게 한 350명 정도 자리에 채워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저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나 실무적으로는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개 단체한테 부탁을 했어요. 2개 단체한테 100명 좀 보내달라. 그때 하겠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선 내용은 우리 그 초청장 나온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이런 내용을 하니, 기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이트망에, 카카오 사이트망에 올려가지고, 딱 올려가 계속 권유를 하더라고요. 저기, 이번에 하니 참석자, 번호 내가지고 몇번 연번잖아요. 그래가 파악을 하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온다 하면 70명 온다 하면 맞습니다. 그래 알고 우리가 기획을 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래 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 왔을 때 누가 뭐 안내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예,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로 책임자가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정상대로 모아질 수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앞에 여기다가 지금 참석자 명단 정리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원단 쪽에서 유튜브라든지 언론 대책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튜브도 제가 한두 명 이야기해봤더니 말이 잘 안 통해요. 설명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 예산 산출 이거는 뭐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봤는데 초청장 인쇄 같으면 초청장 인쇄 비용 이거 반드시 이제 산출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난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청장 안에는 지금부터 배부해야 될 게 있지만은 주제 발표자, 토론자 이 사람들 원고로 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줘야 돼요. 액수 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내 책자 발간 예산, 영상물 발간 예산, 정책 보고서 최종안 발간 이런 항목도 있지만은 이번에 해야 되는 정책적으로 최종안은 토론회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로 미뤄둡니다. 토론은 해당 준비가 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공공물을 어디다 걸 것인가, 뭘 걸 것인가, 방명록 준비, 비품, 지원 인력, 인건비 등등 모두 파악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면은 회계 처리는 특정 회계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뒤에 문제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책위 추진은 여태까지 쭉 해온 그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멤버들은 우리 김희재 대표님이 이제 대책위 대표입니다. 초청자 우선 대부는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기획사 등등 한 사람들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나 초청자는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발표문을 황도수 교수한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적어도 12월 1일까지는 받아야 토론자의 토론요지 접수가 1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 책자 이 부분인데, 안내 책자는, 우리 공동, 주최자 명의로 나갑니다. 우리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안에는 기획사, 환영사, 주제 발표문, 토론요지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 질의응답은 다 끝나놔야 그게 집계가 되니까, 안내 책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안내 책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소요도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물 제작 이 문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유권자들이나 또 우리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또 확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딱 집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 제도의 폐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다. 그 다음에 그 유발 요인은 오프라인 점검 제도가 깡그리 포기되기 때문에, 불법 투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불법 투표 용지는 이런 행태고, 정황된 거죠. 그 다음에 성견된 건 이렇게 생겼는데, 현장은 없다. 본투표는 이렇게 한다. 그거 영상으로 딱딱 방정해줘야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번호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찍어주면은, 참석한 사람들이 우선 주제 발표자 듣지 않아도, 우선 이해하는 가운데 신경을 써서 관심있게 들을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요건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이제 사전투표제 정책보고서의 문제인데, 요거는, 그 성격을 제가 왜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냐 하면, 요거 다 끝나고 나면은, 다음 후속 조치가
이 정책 보고서를 관계 요구에 내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끝나요. 근데 그 이후에 조치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최종안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시킴으로써 완성이 된다. 완성된 이 내용은 비매품으로 관계 여부에 보고한다. 그 다음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에 만들어진 최종안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국민 공보 내지 토론회 이런 거 있을 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총괄해서 돈 들어가는 거는 전부 사무처에서 하나하나 명목별로 회계 장부화해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 회계 처리. 그 특별 회계 방식에 의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서, 주관 부서 지정은 했지만은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3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이루어질 과제들입니다. 초점장 하나만 하더라도 기획하는 사람, 그건 아무래도 대책위가 하겠죠. 발간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사무처에서 회의, 발간. 내부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이 다 단계별로 그 담당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각 부서장님들 책임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건 말고는 전부 12월 26일을 마지막 완료 시간으로 진행했다. 두 건은 뭐냐? 안내 책장 만드는 거. 그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12월 적어도 10일까지 완료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